그것도 달랑 둘이 있을 때 말입지요. 이해하시겠어요? 대체 내 어디가 귀여운 구석이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남편 구실이나 제대로 합니까? 그런데도 내 볼을 살짝 꼬집더이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귀여워요 라고 하면서요. 마르멜라도프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갑자기 아래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애써 자제력을 발휘했다. 이런 선술집, 망가진 몰골, 건초를 씻는 배에서 보낸 닷새밤, 그리고 보드카병,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아내와 가족에 대한 병적인 사랑을 늘어놓는 것은 듣는 이를 적잖이 황당하게 했다. 라스콜니코프는 어떤 병적인 감각을 느끼며 긴장한 채 그의 얘기를 들었다. 그는 여기에 괜히 들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며 기분이 언짢았다. 선생, 기운을 차린 마르멜라도프가 이렇게 외쳤다. 오, 선생,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께도 이 모든 것이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런 구질구질한 가정사를 시시콜콜 늘어놓는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써 당신에게 폐만 끼치고 있는 짓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결코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천국과 같던 그날 하루는 낮과 밤을 날아갈 듯한 공상 속에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보겠다. 애들 옷도 제대로 입히고 집사람도 좀 편하게 해주고 내 하나뿐인 혈육, 내 딸도 능욕의 구렁텅이에서 건전해 가족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자. 그 밖에도 아주 많이 제가 그런 게 무리는 아니지요. 선생, 그런데 말입죠. 선생, 마르멜라도프는 돌연 부르르 몸서리를 치더니 고개를 들어 자신의 청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온갖 공상을 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곧 닷새 전입니다. 저녁 무렵 나는 야밤의 도둑처럼 교활한 꾀를 내어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트렁크 열쇠를 훔쳐 내가 가져다 주었던 봉급에서 남은 돈을 죄다 꺼냈는데 다 합해서 얼마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지만 자, 여러분 모두 나를 봐주십시오. 집 나온 지 닷새째고 집에선 나를 찾고 있을 테고 일자리는 날아갔고 제복은 이집트 다리 근처에 있는 선술집에 있고 그것과 바꿔 입은 제 지금 이 옷입니다. 만사가 끝장난 겁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주먹으로 자기 이마를 쿵 치고는 이를 악물고 눈을 꽉 감고 팔꿈치를 탁자에 올려놓고 기댔다. 그러나 1분 후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니 짐짓 꾸며낸 교활함과 가장된 뻔뻔함이 담긴 표정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 소냐에게 갔다 왔습니다. 술값을 좀 얻으려고요. 정말 주던가? 방금 들어온 무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고는 목청껏 껄껄 웃기 시작했다. 이 보드카도 소냐가 준 돈으로 산 겁니다요. 마르멜라도프는 거기 있던 사람들 중 특히 라스콜니코프 한 사람을 향해 말했다. 30코페이카를 제 손으로 꺼내 주더군요. 그게 그 애가 가진 전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보더군요. 이쯤 되고 보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쪽 천상에 속하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을 가요하며 눈물을 흘릴 뿐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눈꽃만큼도 꾸짖지를 않아요. 그게 더 괴롭습니다. 나무라지를 않으니 더 괴롭단 말입니다요. 삼시코페이카. 그렇습니다요. 이건 정말로 그에게 꼭 필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 사실 그 애는 지금 깔끔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특별한 깔끔하면은 돈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저 루즈 같은 것도 사야 하고 그거 없이는 안 되지요. 풀 먹인 치마도 사야 하고 또 웅덩이를 건너뛸 때 발이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구두도 사야 하지요. 아시겠습니까, 선생? 아시겠냐고요? 이 깔끔함이 대체 무슨 뜻인지를요. 그런데도 말있죠. 친아비라는 놈이 술 처마시려고 30코페이카를 뜯어냈단 말입니다. 그걸로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겁니다요. 벌써 다 마셔버렸군. 그러니 대체 누가 나 같은 놈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불쌍합니까? 선생,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 내가 불쌍한지 안 한지. 그는 술을 따르려 했지만 이미 술은 한 방울도 없었다. 보드카 병은 텅 비어 있었다. 대체 뭐 때문에 자네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오? 또다시 그들 옆에 와 있던 주인장이 소리쳤다. 왁자하게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심지어 욕지거리도 터져 나왔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나 듣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이 퇴직관리의 몰골만 보고서도 비웃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불쌍하게 여긴다고요. 뭐 때문에 나 같은 놈을 불쌍하게 여기겠어요? 마치 이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극도로 흥분해서 한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며 마르멜라 도프가 갑자기 절규하기 시작했다.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 뭐 때문에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란 놈한테는 불쌍히 여길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란 놈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 못으로 매달아야만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다시오. 매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여,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으며 내 발로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구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고 비의 눈물이니. 이 장사치야, 너의 이 보드카 병이 나에게 쾌락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비에다. 이 술병이 바닥에서 내가 찾는 것은 비에다. 비애와 눈물, 바로 그것을 맛보려고 얻으려 합니다.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만물을 이해하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심판관이시다. 그날이 오면 그분은 물어보시리라. 사악한 폐병장이 계모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린 동생을 위해 자기 몸을 판 딸은 어디에 있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술주정뱅이인 지상의 아버지의 짐승 같은 행실에도 경악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긴 내 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 이미 너를 한 번 용서했다. 한 번 용서했노라. 너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내 많은 죄를 내가 다 사하노라. 그러고는 내 딸 손자를 용서하시겠지. 용서하시고 말고. 나는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의 집에 갔을 때 내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심판하고 모든 일을 용서하십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현명한 자나 온순한 자나 모든 자들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너희들도 나오너라. 술주정뱅이들이
야 나오너라. 약한 자들아 나오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나오너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염치도 없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돼지들이다. 짐승의 형상을 하고 짐승의 각인을 지녔지만 너희도 내게로 오라. 그러면 현명한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소리 높여 말할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들을 받아들이시나이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현명한 자들아, 내 저들을 받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자들아, 내 저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스스로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고는 우리를 향해 두 손을 내미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도 그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여 주님의 왕국이 임하시길. 그러고는 진이 다 빠져 녹초가 된 그는 주변을 읽고 깊은 생각에 빠진 듯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말이 약간의 감명을 불러일으켜 잠깐 동안 주위가 조용했지만 곧 아까와 같은 비웃음과 욕설이 넘쳐났다. 엄청난 판결이구만. 대단한 허풍이야. 관리니까 등등 등등. 가십시다 선생. 고개를 들어 라스콜니코프 쪽을 향해 마르멜라도프가 불현듯 이렇게 말했다. 나를 좀 바래다 주십시오. 코젤레 집 마당 쪽입니다. 이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도 갈 시간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미 오래전에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또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마르멜라도프는 일장 연설할 때보다 훨씬 더 다리에 힘이 빠진 듯해서 청년에게 아주 매달리다시피 했다. 이 300보 정도로 걸어가면 되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 주정뱅이는 더욱더 심한 당혹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지금 나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집사람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머리털쯤이야. 머리털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머리끄덩이가 잡힌다면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운 건 난 집사람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 두 눈이 그녀의 양밤에 나타난 붉은 반점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숨소리도 두렵습니다. 당신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숨쉬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심하게 흥분했을 때의 숨소리를 말입니다. 어린애의 우는 소리도 두렵습니다. 만약 소냐가 먹여 살리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얻어맞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두시오 선생. 이렇게 얻어맞는 것이 나에게는 일말의 고통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쾌감을 준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편이 낫습니다. 두들겨 패다 보면 집사람도 속이 좀 후련해질 테고 그 편이 낫습니다. 이제 집에 다 왔군요. 코젤레 집입니다. 독일인 기술공에게 돈도 많은 사람이지요. 어서 데려다 주시오.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가 4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 갈수록 계단은 점점 더 좁아졌다. 이미 거의 11시였고 비록 이 시기에 페테르부르크에는 밤다운 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계단 위쪽은 심하게 캄캄했다. 계단 끝 맨 위에 시커멓게 연기에 그을린 작은 문이 열려 있었다. 타다 남은 양초가 10걸음도 채 안 되는 크기의 가난한 방을 비추고 있었다. 방이 워낙 작아 현관에도 한눈에 방 전체가 다 보였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나 누더기 같은 아이들의 옷이 많았다. 뒤쪽 구석에는 구멍이 숭숭 난 시트가 쳐져 있었다.
그 뒤에 침대가 놓여있는 모양이었다. 방 안에는 물건이라고는 의자 2개와 아주 너덜너덜한 방스퍼가 씌어진 디반과 디반 앞에 있는 칠도 되어 있지 않고 식탁보다 씌워져 있지 않은 낡은 소나무 식탁이 다였다. 식탁 끝에는 거의 다 타버린 수지 양초가 철제 촛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마르멜라도프는 부엌 한 편이 아니라 독립된 방 한 칸을 빌리고 있기는 했는데 그 방이라는 게 다른 방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거의 새장 같은 쪽방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아말리아 리페 베흐젤의 아파트 맨 끝 방으로 통하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거기는 왁자지껄 야단 법석이 나고 있었다. 크게 웃는 소리도 들려왔다. 차를 마시며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따금씩 아주 상스러운 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라스콜리코프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눈뜨고 못 볼 정도로 비쩍 말랐고 호리호리하고 제법 키도 균형 잡힌 몸매였고 어두운 아마빛 머리칼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며 양쪽 뺨은 마르멜라도프의 말처럼 붉은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꼭 붙인 채 크지도 않는 방을 나와 왔다 갔다 하며 바싹 말라 다 갈라진 입술로 작고 끊어지는 듯한 고르지 못한 숨을 쌕쌕거리고 있었다. 두 눈은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번뜩였지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시선은 날카로웠다. 흥분한 폐병 환자의 얼굴은 거의 다 타버린 양초에 가물가물 꺼질 듯한 마지막 빛을 받아 병적인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라스콜리코프에게는 그녀가 30 정도로 되어 보였고 정말이지 마르멜라도프에게는 넘치는 상대였다. 그녀는 인기척을 듣지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넋이 나간 듯이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갑갑했지만 그녀는 창문을 열지도 않았다. 계단 쪽에서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계단으로 향하는 문을 닫지도 않았다. 안쪽에 늘어선 쪽방에서 문을 열어놓아 담배 연기가 파도처럼 흘러들어와 연신 기침을 해대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6살 정도 되는 가장 어린 여자애가 디반에 머리를 파묻은 채 마룻바닥에 어정쩡하게 웅크려 앉아 자고 있었다. 그 아이보다 1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는 한 귀퉁이에서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울고 있었다. 방금 두들겨 맞은 모양이었다. 9살 정도 된 맞이인 여자아이는 성냥개비처럼 키가 크고 홀쭉했는데 다 낡아 온통 곰뭉이 숭숭한 루바시카 한 장만 달랑 입고 지금은 무릎까지도 오지 않은 걸로 보아 적어도 2년 전에 만들어준 것 같은 짤막한 모직물로 만든 낡아 빠진 외투를 맨살이 훤히 드러난 어깨에 걸치고서 방 안쪽 귀퉁이에 있는 남동생 옆에 서서 성냥개비처럼 가늘고 긴 팔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귀에 뭔가를 소근대며 달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동생이 또다시 울음보를 터뜨리지 않도록 진정시키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 찬 아주 커다란 검은 눈으로 어머니를 쫓고 있었다. 안 그래도 커다란 눈이 헬쓱하고 경악한 얼굴 탓에 한층 더 커 보였다. 마르멜라도프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라스콜리코프를 앞으로 떠밀었다. 낯선 남자를 본 여인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 어리둥절해하면서 그의 앞에 멈추어 서서 대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하고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보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방은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방으로 가는 사람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문을 닫으려고 현관 쪽으로 다가가 문지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남편을 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다. 그녀가 광분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돌아왔군, 이 나쁜 놈아. 인간 쓰레기야. 그런데 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주머니에 있는
그거 얼른 다 꺼내놔봐. 옷은 또 이게 뭐야? 당신 옷은 어디 있어? 돈은 어디 있고 얼른 말 못해? 그러더니 그녀는 냅다 달려들어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르멜라 도프는 그녀가 호주머니를 좀 더 쉽게 뒤질 수 있도록 고분고분 순순히 팔을 양쪽으로 벌려 들어 올렸다. 돈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었다. 내 돈은 어디에 있어? 그녀가 소리쳤다. 오 하느님, 설마 그걸 다 마셔버린 거야? 트렁크에는 은어로 12불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광물에서 그의 머리끄덩이를 낚아채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마르멜라 도프는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무릎으로 기어 순순히 뒤를 따랐다. 이것이 내게는 아주 큰 기쁨입니다. 이건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랍니다. 선생. 머리채를 잡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며 심지어 한 번은 바닥에 이마를 꾹 찍기도 하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마루에서 자던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오기 시작했다. 한 구석에 있던 남자아이는 참지 못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소리를 질러대고 거의 발작이라도 일으킬 듯이 경악하다가 누나에게 찰싹 달라붙었다. 제일 맞이인 여자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넋이 나간 데 서 있었다. 다 마셔버렸군. 모조리, 아주 모조리 다 퍼마셔버렸어 하고 불쌍한 여인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옷도 달라졌잖아.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쫄쫄 굶고 있는데 말이야. 아주 배에서 쫄쫄 소리가 나고 있다고. 그리고 양손을 비며 아이들을 쪽을 가리켰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내 팔자야. 그런데 댁은 부끄럽지 않나요? 그녀가 갑자기 라스콜니코프에게 달려들었다. 술집에서 온 거지. 너도 이 인간이랑 같이 퍼마신 거지. 너도 이 인간이랑 같이 퍼마신 거야. 썩 꺼져버려.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려 했다. 게다가 안쪽에 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며 문사로 호기심이 많은 몇몇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권련이나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문 사람, 유대인의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뻔뻔스레 웃고 있는 머리들이 쑥 튀어나와 있었다. 단추를 다 열어젖힌 실내복 차림의 사람들도 있었고, 민망할 정도로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여름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손에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르멜라 도프가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신에게는 이것이 크나큰 기쁨이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심지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마침내 악에 바친 듯 째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말리아 리페베흐젤이 자기식으로 질서를 회복하고자 친히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선 것이다. 자기식이라는 것은 내일 당장 방을 빼라는 욕설 섞인 명령을 함으로써 불쌍한 여자를 겁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100번도 더 써먹은 수법이었다. 방을 나오며 라스콜니코프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선술집에서 1루블을 내고 거스돈으로 받은 동전을 긁어 모아서 남들 몰래 창문턱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아니 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소냐가 있잖아. 그 돈은 나한테 필요한데 말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도로 가져가 올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돈을 도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한 손으로 내줬고는 자기 집으로 향했다. 소냐에게도 루즈가 필요할 테니까 길을 걸어가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는 독살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든단 말씀이지. 하긴 소네치카야말로 당장 오늘이라도 파산할지 모르지. 아름다운 목표를 위한 사냥이나 금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 일도 어차피 모험이긴 매한가지니까 내 돈으로 없다면 그들 모두가 땡전 한 푼 없이 굶게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야. 아 소냐, 그들은 정말 멋진 우물을 파낸 셈이군. 아주 잘 이용해 먹고 있어. 정말이지 이거야말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뭐겠어. 그들은 벌써 익숙해진 거야. 잠깐 울고불고 하다가 금방 익숙해지는 거지. 하나같이
비열한 한인 인간은 어떤 것에나 익숙해지는가. 그는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외쳤다. 만약 인간이 정말로 비열한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인류 전체가 비열한 인이 아니라면 그 말은 곧 다른 모든 것이 편견이며 가공의 공포일 뿐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뜻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늦게 그는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잠도 그의 원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했다. 그는 뭔가 불쾌하고 초조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증오에 가득한 눈초리로 상자만큼 작은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길이가 6걸음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방이었고, 먼지투성이의 누리끼리한 벽지는 여기저기 다 뜯어져서 너덜너덜했다. 천장도 어찌나 낮은지 조금이라도 키가 큰 사람이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만 했다. 방 안에는 명색뿐인 낡은 의자 3개와 구석에 놓인 페인트 칠한 책상이 하나 있을 뿐이고, 책상에는 몇 권의 공책과 책이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먼지가 소복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끝으로 한쪽 벽면 전부와 방 넓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소파 하나가 있었는데, 언젠가 씌워놓은 사라사천은 이제 너무 낡아 누더기가 되었고, 지금은 라스콜니코프가 침대로 쓰고 있었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시트도 깔지 않고 오래되고 낡아빠진 학생용 망토 이불 대신 뒤집어 쓰고 종종 이 소파에서 잠들었다. 하나뿐인 작은 베개도 낮게 푹 꺼져서 그 밑에다 깨끗한 것이건 더러운 것이건 갖고 있는 옷가지를 있는 대로 쑤셔 넣어 좀 높게 만들어 베고 잤다. 소파 앞에는 작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것보다 더 불결하고 엉망인 생활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신 상태에 있는 라스콜니코프에게는 이런 것이 흡족하기까지 했다. 그는 거북이가 자기 껍질 속에 몸을 감추듯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자기 시중을 드는 하녀가 이따금 방을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이 싫어서 우라가 치밀 정도였다. 이런 현상은 뭔가에 지나칠 정도로 몰입하는 편집광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하숙집 여주인이 그에게 식사를 보내지 않은 것지도 이미 2주가 되었지만, 그는 여태 사정을 설명하러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배를 골고 있었다. 요리사이자 하숙집 여주인의 유일한 하녀인 나스타시아는 하숙생의 이런 상태에 얼씨구나 좋다며 그의 방 청소를 일절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심코 생각난 듯이 이따금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그런 그녀가 지금 그를 깨우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요, 학생. 왜 이렇게 잠만 자는 거예요? 그녀가 내려다보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벌써 9시가 넘었어요. 차 가져왔는데 좀 마시겠어요? 설마 굶어 죽으려는 건 아니겠지? 하숙생은 눈을 뜨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제야 나스타시아를 알아보았다. 아주머니가 보내신 건가? 그래?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가 물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잘도 보내주겠네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우려낸 차가 들어있는 실금이 간 자기의 차주전자를 그의 앞에 내려놓고 누런 설탕 2조각도 내려놓았다. 그런데 나스타시아, 미안한데 이거 가지고 가서 아주머니를 뒤적거리며 그렇게 옷을 입은 채 잠을 잤던 것이다. 동전을 한 움큼 꺼내더니 가서 사이카 하나만 사다 줘. 그리고는 소시지 가게에서 가서 소시지도 하나 사다 줘. 좀 싼 걸로. 사이카라면 금방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소시지 대신 시차는 어때요? 어제 끓인 건데 맛이 제법 괜찮아요.
어제 주려고 남겨놓았는데 학생이 너무 늦게 왔잖아요. 썩 괜찮은 시차예요. 시차를 가져오자 그는 먹기 시작했고, 나스타시아는 소파 위 그 옆자리에 걸터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 출신 아줌마 알아 매우 수다스러웠다. 프라스코비아 파블로브나 학생을 경찰에 고발하려고 한대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경찰에? 뭐 때문에? 하숙비도 안 내고 방도 안 빼주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에이, 젠장, 야단 났군. 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아니, 지금은 좀 그러니까 바보 같은 여자야. 그가 큰 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잠깐 들어서 얘기 좀 해보지 뭐. 주인 아주머니도 바보고 나도 마찬가지로 바보예요. 그런다 똑똑한 학생은 왜 맨날 자루처럼 뒹굴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전에는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 마지못해 무뚝뚝하게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뭘 하고 있는데요? 일을. 무슨 일? 생각하는 일?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스타시아는 배꼽이 빠지고 웃어댔다. 그녀는 걸핏하면 웃는 여자인데 한 번 웃음보가 터졌다 하면 소리도 못 내고 온몸을 뒤흔들어 가며 숨이 턱턱 막혀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웃어댔다. 그래? 생각을 하니 돈이 펑펑 나오던가요? 웃음 끝에 그녀가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신고 다닐 제대로 된 구두라도 있어야 애들을 가르치러 가지 뭐. 그런 건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우물에는 침을 뱉지 마세요. 애들을 가르쳐봤자 푼돈이나 벌지 그런 푼돈으로 뭘 하겠어요? 마치 자기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가 마지못해 하며 대화를 이었다. 그럼 지금 당장 한미천이 떨어지시기라도 하나요? 그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 한미천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잠시 침묵했다가 그가 확신에 찬 듯 이렇게 말했다. 이봐 학생, 살살하세요. 제발 좀 그만 놀래키고 그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 사람을 노려보니 참 사이카 사다 드려요 말아요. 마음대로 해. 아참 깜빡했네요. 어제 학생 없을 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편지라고? 나한테 누가 보낸 건데? 누가 보낸 건지는 몰라요. 우체부에게 내 돈으로 3 호페이카를 줬으니 갚을 거지요? 어? 어서 가져다 줘. 제발 어서. 라스콜리코프는 심하게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그녀가 곧장 편지를 가져왔다. 바로 그랬다. 그것은 알현에 있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였다. 편지를 받아들며 그의 얼굴에 피기가 싹 가셨다.